이 아이를 부디 잘 부탁하네. 이 아이를 부디 잘 부탁하네.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이 눈을 감으며 남긴 간절한 유언. 그 주인공은 세종이 목숨보다 아꼈던 적장손 훗날의 단종이었습니다. 1441년 축복 속에 태어난 완벽한 왕위 계승자.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어머니를 잃고 12살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 소년의 앞을 가로막은 건 권력의 눈먼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충신들의 머리 위로 철퇴가 내리쳐졌고 소년을 지키던 울타리는 피비린내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역사는 의외의 인물을 기록합니다. 영월의 이름 없는 관리 엄흥도, 왕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한다는 서슬퍼런 어명 앞에서도 그는 왜 자신의 가족과 가문의 운명을 걸고 그 위험한 장례식을 자처했을까요? 아무런 힘도 없던 이 촌장은 어떻게 조선 최고의 야심가 세조에 맞서 소년의 마지막을 지켜냈을까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이 지점, 역사의 공백 속에 숨겨진 뜨거운 의리에 주목합니다. 오늘 영상에선 영화를 보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날의 실화를 정리해드립니다. 세종이 지키려 했던 손자, 그리고 그 손자를 끝내 지켜낸 이름 없는 백성.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강원도 영월 관풍원. 해가 서쪽 산마루로 기울던 시각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출발한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관풍원 앞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왕방연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뜰 앞에서 머뭇거리며 발을 옮기지 못하는 그에게 나장이 다그쳤습니다. 시각이 늦어집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왕방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사약이었고 그 사약을 받아야 할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뜰 가운데로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소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익성관을 쓰고 골룡포를 갖춘 채였습니다. 비록 노산군으로 강봉된 패왕이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왕의 위엄을 지키겠다는 듯 등을 고추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선 제6대 임금 단종, 본명 이홍이. 그때 나이만 16, 한국 나이로 17이었습니다. 단종이 물었습니다. 어인일로 왔는가? 왕방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단종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숙부 세조가 보낸 사자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숙부 금성대군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은 뒤였습니다. 장인 송현수가 교형에 처해졌다는 소식도.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차례뿐이었습니다. 곁에서 단종을 모시던 통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공을 세우겠다며 스스로 그 일을 자청했습니다.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 단종이 앉은 좌석 뒤 창문으로 끈을 넘겨 잡아당겼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9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했다고 합니다. 세조실록에는 노산군이 금성대군과 장인 송현수의 죽음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 선조실록에서 기대승은 의금부의 사약 기록이 남아있고 당시 사형 장면을 현지인이 기록했으며 관찰사가 이를 보았다는 것을 근거로 타사를 주장했습니다. 중종대 유학자 음의 이자는 세조실록의 기록은 쥐새끼와 여우새끼들의 아첨하는 간사한 붓장난이니 속지 말라고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든 17살 소년왕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세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삼족멸문. 본인은 물론이고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아내 쪽 3대를 모조리 죽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월의 관리도 백성도 누구 하나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강바람이 시신의 옷자락을 적시고 물고기가 곁을 맴돌았습니다. 조선 왕조 27명의 왕 가운데 시신이 방치된 왕은 단종이 유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 그의 아내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시신의 손을 대면 우리 식구가 모두 죽습니다. 엄흥도가 아내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선한 일을 하다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세종대왕의 적장손이 이름도 없는 무덤에 묻히게 될 줄을. 과연 무엇이 이 소년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엄흥도라는 무명의 호장은 어떻게 단종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이제 시간을 16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441년 음력 7월 23일 경복궁에 경사가 났습니다. 당시 왕세자였던 문종과 세자빈 권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세종의 첫 적장손, 이름은 이홍이, 훗날 단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최초의 왕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장자의 적장자. 이보다 완벽한 정통성은 조선 472년 역사를 통틀어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세종의 아들 18명 가운데 장남 문종의 적장자로 태어난 이 아이야말로 조선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단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다음 날 세자빈 권씨가 산용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아이. 젖도 물리지 못한 채 어머니와 이별한 것입니다. 세종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왕후 소헌왕후와 의논하여 자신의 후궁인 혜빈 양씨에게 어린 세손을 맡겼습니다. 혜빈 양씨는 세손에게 조목벌 되는 여인이었지만 어린 홍이를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세종은 이 손자를 유독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이 아이가 안쓰러워서였을 것입니다. 세종은 원손을 안고 뜰을 거닐며 신하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448년 홍이가 8살이 되던 해 세종은 그를 왕세손으로 책봉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세자도 아닌 왕세손을 미리 책봉한다는 것은 세종이 그만큼 장남 문종의 건강을 걱정하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학자적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세종 말년 세종이 병으로 국정을 돌보기 어려워지자 실질적으로 약 7년간 대리청정을 할 만큼 유능한 왕세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몸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세종의 3년상과 소헌왕후의 상을 연달아 치르면서 등창이 재발하여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이 세상을 뜨기 전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따로 당부했습니다. 내가 죽고 문종마저 일찍 세상을 뜨면 이 어린 세손이 보위에 오를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이 아이를 부디 잘 보살펴달라.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세종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집현전 학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여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예고 없이 그것도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1450년 소헌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 세종대왕마저 승하했습니다. 어린 홍이에게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동시에 잃은 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보호자는 아버지 문종뿐이었습니다. 문종이 즉위하여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국정에 힘썼지만 이미 건강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에게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부탁하오. 세종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이 아이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오. 문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7년만 더 살았다면 아들이 성인이 되어 자력으로 왕자를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재위 2년 2개월 만에 3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살 소년 이홍이가 조선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즉위였습니다. 수렴청정을 해줄 대왕대비도 왕대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난 다음 날 죽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으며 아버지마저 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12해 만에 이 아이 곁에 남은 피부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종서와 황보인 그리고 세종이 남긴 집현전 학사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들이 머지않아 하나씩, 그것도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잔혹함의 중심에는 아이의 친숙부가 서 있었다는 것을. 단종이 즉위하자
조정의 실권은 문종의 고명을 받은 대신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두만강 유역의 육진을 개척하여 조선의 국경선을 확정한 위대한 무신이자 정치가였습니다. 큰 범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는 어린왕의 방패가 되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체계는 이른바 황표정사로 운영되었습니다. 대신들이 후보자 셋을 뽑아 이름 옆에 누런 종이를 붙여 올리면 왕이 이를 낙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신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였고 12살 소년 왕은 도장을 찍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났던 수양대군은 활 16발로 사슴 16마리를 잡아 태조를 닮았다는 찬사를 들을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북한산 보현봉에서 규표를 들고 해지는 것을 관측할 때 다른 사람들은 험한 산세에 다리가 떨려 엎어졌지만 수양대군만은 평지를 걷듯 거뜬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문무를 겸비한 야심가. 그는 형 문종이 세상을 뜨고 어린 조카가 왕좌에 앉은 순간부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신복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경덕궁의 궁지기에 불과했던 한명회를 발탁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비록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모략과 권모술수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통해 홍윤성, 양정, 홍달손 등 무인 30여 명을 포섭했고 권람을 모사로 삼았습니다. 1453년 명나라 사행을 다녀오면서 신숙주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 이양, 안평대군. 죽여야 할 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갑옷을 속에 입고 종 임어울운을 데리고 돈이문 박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에게 부탁하여 김종서를 집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김종서가 달빛에 편지를 비추어 읽으려는 순간 수양대군이 눈짓했습니다. 임어울운의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대호, 큰 범이라 불리던 영웅이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아들 김승규도 뒤따라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육진을 개척하고 조선의 국경을 만든 위대한 무신의 최우치고는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곧장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입직승지 최양을 불러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반역을 꾀하여 사세가 급박함으로 미처 임금께 아뢰지 못하고 처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을 빙자하여 조정 대신들을 모두 입궐하게 했습니다. 13살 단종이 숙부에게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숙부의 귀에는 조카의 애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수양대군에게 협조적이었던 판중추원사 정인지, 이계전 등은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간 대신들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국문을 들어서는 순간 홍윤성의 철퇴가 내리쳤습니다. 병조판서 조국관, 우찬성 이양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윤처공, 이명민, 민신도 사람을 보내 제거했습니다. 정적이었던 동생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된 뒤 사사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조정이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1453년 계유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수양대군 측은 난을 평정했다는 뜻의 정난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후대 역사가들은 이를 찬탈이라 규정했습니다. 사학자 함석헌은 유학을 국시로 한 조선의 정신이 이때 죽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3살 소년 왕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충신들이 하나씩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 왕에게는 울 곳조차 없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영경연서운관사, 겸판이병조사까지 겸직하며 정권과 병권을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단종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결정은 수양대군의 손을 거쳤고 단종은 옥새를 찍는 것 외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의 추종 세력인 정인지, 신숙주, 한명회,
관람, 홍윤성 등이 단종에게 선의를 강요했습니다. 전하, 선의하시는 것이 종사를 위한 도리이옵니다. 이것은 청유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칼날 위에 놓인 강제된 양위였습니다. 15살 소년 왕은 왕자를 내놓았습니다. 형식상 자발적 선의였지만 단종에게 선택지란 없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이 되어 수강궁으로 물러났습니다. 세종대왕이 말년에 거처했던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궁에서 손자는 패왕으로 유폐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유지를 받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55년 10월경부터 성삼문, 박팽년 등 치편전 학사 출신들은 비밀리에 단종 보기를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 무신 유흥부, 단종의 외수권자신 등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창덕궁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세족과 상왕 단종과 함께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삼문 등은 이날을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왕의 좌우에 큰 칼을 들고 서는 벼룬검을 맡은 성승과 유흥부가 세조와 의경세자, 부자 및 측근을 한꺼번에 처단한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6월 1일 연회가 열렸습니다. 성승과 유흥부가 벼룬검으로 세조의 좌우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거사가 성공하면 단종이 복이 되고 실패하면 삼족이 멸문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조가 전내가 좁다며 벼룬검을 두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한 명의 귀띔이 있었다는 설도, 세조 스스로의 직감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성삼문이 벼룬검을 없앨 수 없다고 반대했으나 신숙주가 세조의 뜻에 동조하여 운검은 취소되었습니다. 거사의 핵심인 벼룬검이 빠지면서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동조자 김질이 자신의 장인인 영의정 정창손을 찾아갔습니다. 정창손은 사위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조에게 고하면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 김질은 세조에게 밀고 했습니다. 세조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성삼문이 의금부에 끌려왔습니다. 세조가 직접 신문했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팔다리의 살을 달구어진 쇠로 찢었지만 성삼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장에 오랜 벗 신숙주가 세조 옆에 서 있는 것을 본 성삼문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옛날 너와 함께 집현전에 있을 때 세종대왕께서 원손을 안고 뜰을 거닐며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아이를 잘 보살펴달라 당부하셨다. 그 말씀이 아직 귓전에 남았는데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세조가 물었습니다. 그래,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성삼문이 답했습니다. 상왕이 계시거늘 나리가 어찌 저를 신하라 하겠습니까? 성삼문, 하위지, 이계, 유흥부는 군기감 앞에서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몸이 4조각으로 찢기는 극형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옥중에서 죽었고 유성원은 잡히기 전에 자결했습니다. 연루자 70여 명이 처형되거나 화를 입었습니다. 사육신 가문의 여성들은 공신들의 노비로 분배되었습니다. 관련자 500명에서 8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세종이 손자를 부탁하며 심어놓은 울타리가 모조리 불타 사라졌습니다. 성삼문이 죽으러 나갈 때 좌우의 옛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어진 임금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룩하라. 그리고 절명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북소리 울려 목숨을 재촉하고 고개 돌리니 해가 저무는구나.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묵을 것인가. 그 불길은 마침내 단종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조정에서는 상왕 단종도 복위 모의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성삼문이 단종이 복위 모의에 관여했음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외할머니 권자신의 모친이 궁중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권자신이 창덕궁에 가서 상왕에게 긴 칼을 받아왔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대신들은 상왕에게 책임을 물어 지방으로 내쫓자고 건의했습니다. 세조는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457년 6월 단종의 장인 송현수와 권환이 영모를 꾸민다는 고변이 들어오자 세조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봉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안치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1457년 음력 6월 22일 단종은 창덕궁 도나문을 나섰습니다. 첨지 중추원사 어득해가 군사 50명을 이끌고 호송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약 400리 산과 고개가 이어지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소녀는 낡은 나묘에 올라탔습니다. 종로를 지나 동대문으로 빠져나가는 길, 백성들이 전별하려 나왔다가 관노에게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단종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종묘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세조의 명으로 어머니 현덕왕후의 위패가 불태워지고 현덕왕후의 무덤인 소릉이 파헤쳐져 강가로 이장되었다는 사실을 단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서는 하루밖에 함께하지 못한 어머니의 영혼마저 모욕당한 것입니다. 유백일 중간 베일치제라는 고개에서 단종은 남여에서 내려 한양 쪽을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한양에 남겨둔 왕비 정순왕후 송씨를 그리며 이제 겨우 15살에 혼인한 아내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7일간의 고행 끝인 6월 28일 단종은 영월 청령포에 도착했습니다. 청령포는 동북서 3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남쪽은 기암절벽으로 막힌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드나들 수 없는 그야말로 육지 안의 섬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끈적한 습기가, 겨울에는 강가의 냉기가 올라오는 곳. 이 외딴 땅에서 16살 소년의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종은 청령포 뒷산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돌을 주워 탑을 쌓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망향탑이라 부르게 된 그 돌탑에는 고향과 아내를 그리는 소년의 간절한 마음이 돌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600년 수령의 관음송 위에 올라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소나무가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 볼관, 소리 음자를 써서 관음송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 단종의 운명에 결정적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호장이란 고려와 조선시대 향리직의 우두머리로 지방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엄흥도는 본관이 영월인 토박이로 판관 엄한저의 장남이었으며 영월 엄씨 시조 엄임의의 12세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산마루에 있던 엄흥도의 귀에 청령포 쪽에서 들려오는 곡소리가 닿았습니다. 슬프고도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사육신들을 꿈에서 만난 단종이 잠에서 깨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엄흥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슬프구나, 저 곡소리가. 왕이 계신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냐. 가봐야겠다. 아내가 만류했습니다. 당신은 왕의 녹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 가야 할 의리가 없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리면 어쩌려 하십니까? 엄흥도가 답했습니다. 의리는 사람이라면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녹을 받아야만 의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오. 엄흥도는 강을 건너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단종이 물었습니다. 누구인가? 영월군의 호장 엄흥도입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는가? 곡소리를 듣고 마음이 슬퍼왔습니다. 단종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 내가 곡한 것은 꿈 때문이다. 꿈에서 육신을 보았다. 그런데 지금 그대를 보니 기이하도다. 마치 사육신을 보는 듯하다. 사람들이 초야에 선인이 많다더니 그대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르는 것이었구나. 앞으로 나오라. 엄흥도는 사양하며 옥깃에 눈물만 적셨습니다. 이로부터 엄흥도는 틈이 날 때마다 단종을 찾아뵙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왕의 녹을 먹지 않는 자가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유배지에서 소년왕의 유일한 위안이 된 것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서강이 범람하여 처소가 물에 잠길 위험에 놓이자 단종은 영월 관하의 객사 동원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청령포에서 불과 2달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관풍원은 영월 읍내에 있었으므로 청령포보다는 나았지만 유배자의 처지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종은 매일 관풍원 옆의 2층 누각 자규루에 올랐습니다. 자규는 소쩍 새를 뜻하는 말로 밤마다 피를 토하며 울다가 죽는 새라 여겨졌습니다. 단종은 자신의 처지를 자규에 빗대어 자규사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왕이었으되 왕으로 살지 못한 소년의 피를 토하는 듯한 한탄이었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자규루에 올라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의 아내는 잘 있을까? 세종대왕이 자신을 안고 뜰을 거닐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엄흥도는 단종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양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과일이나 먹을 것을 가져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한성부윤을 지내다 은퇴 후 영월 인근에 살고 있던 추익한이라는 이도 단종에게 머루를 바치며 친구처럼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유배지에서 소년왕에게 마음을 쏟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1457년 9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 이유가 순흥부사 이보음 등과 함께 다시 한번 단종 복위를 계획했습니다. 지방민들을 설득하여 군사를 모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동 관노의 고변으로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세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금성대군 이유는 사사되었고 단종의 장인 송현수는 교형에 처해졌습니다. 세조는 마침내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종도 살려둘 수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한 단계 더 강등시키고 사약을 내렸습니다. 음력 10월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장릉사보에 따르면 10월 24일이었습니다. 왕방연은 관풍원 앞에서 차마 발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나장이 발을 구르며 재촉했습니다. 시각이 늦어집니다. 왕방연이 하는 수 없이 뜰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단종이 걸어 나왔습니다. 익성관을 쓰고 곤룡포를 갖추었습니다.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된 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왕의 위엄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인일로 왔는가? 왕방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가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을 곁에서 모시던 통인이 자청하여 나섰습니다. 공을 세우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이 고통을 빨리 끝내려 했던 것인지 통인은 활줄의 긴 노끈을 이어서 단종이 앉은 좌석 뒤의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9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했습니다. 통인은 그 즉시 9구멍으로 피를 쏟고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만 16살 한국 나이로 17 조선 건국 이래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던 왕이 숙부의 손에 의해 이름 없는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왕방연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청령포 근처 곡탄 언덕에 앉았습니다. 여울물 소리가 울었습니다. 사약을 전한 금부도사조차 울지 않을 수 없었던 죽음. 그는 시조 한 수를 남겼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유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밤길 예놓다. 그러나 단종의 비극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에도 왕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더 참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둔 뒤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세조의 명이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이 명은 단종에 대한 어떠한 동정도 추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경고였습니다. 이 엄명 앞에 영월의 관리도 아전도 백성도 누구 하나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 472년 역사에서 27명의 왕이 있었지만 시신이 방치된 왕은 단종이 유일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동강의 차가운 물이 시신의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흥도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밤마다 찾아가 곡소리를 달래주던 소년왕이 지금 강물 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꿈에서 사육신을 보았다며 울던 그 소년이 이제 사육신의 곁으로 간 것입니다. 엄흥도는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아내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시신에 손을 대면 우리 식구가 모두 죽습니다. 자식들 목숨까지 내놓을 작정이십니까? 왕의 녹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엄흥도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소. 나는 왕의 녹을 받은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사람의 도리까지 버릴 수는 없으오. 임금의 시신이 강물 위에 버려져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을 보고도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소. 위선피와 오소감심. 선한 일을 하다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소. 다만 당신과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오.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흥도는 혼자서 관을 마련했습니다. 장례기구 일체를 손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가자. 한밤중이었습니다. 엄흥도와 아들들은 동강으로 내려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차디찬 소년왕의 몸을 관에 모시고 정중하게 장례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관을 짊어지고 영월 엄씨의 선산인 동을지산으로 향했습니다. 영월 읍내에서 북쪽으로 약 5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아니면 시련을 더한 것일까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온 산이 흰 눈으로 뒤덮여 맨 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관을 내려놓을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속을 헤매며 발이 시려오고 숨이 차올랐지만 엄흥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노루 한 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엄흥도가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노루가 앉아있던 곳만 눈이 녹아 맨 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체온으로 따뜻해진 그 작은 자리. 엄흥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내린 자리로다. 바로 그곳에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정식 장례도 비석도 능호도 없는 무명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특별했습니다. 훗날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어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 조정에서 직관을 파견했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급하게 암장한 그 자리가 이미 천하의 명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장하지 않고 묘제만 고쳤습니다. 이곳이 지금의 장릉, 조선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수도권 밖에 있는 왕릉입니다. 시신을 안장한 뒤 엄흥도는 결심했습니다. 벼슬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솔들을 이끌고 한밤중에 영월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에서 엄흥도 일가의 행방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영월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관에 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나라님을 동정한 백성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삼종멸문의 어명이 내려졌음에도 동네 이장격인 엄흥도를 고발하는 대신 입을 다문 것입니다. 조정도 이미 죽어 위협이 되지 못하는 단종의 시신까지 찾아 파헤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엄흥도는 영월을 떠나 충청도 계룡산 동학사에서 단종의 3년상을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경북 문경 근처로 들어가 은둔하며 조용히 여생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문경에는 그를 기리는 충절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벼슬도, 고향도, 이름도. 그러나 그가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 의리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단종이 차가운 영월의 흙 속에 묻히고 엄흥도가 자취를 감춘 뒤 한양의 역사는 잔혹하리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승리한 세조의 치세가 이어졌고 단종이라는 이름은 조선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역모가 되었고 그를 위해 울어주는 것조차 반역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칼날로 역사를 도려낼 때 민초들은 그 여백을 전설과 신앙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영월에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사약을 받던 날 영월의 하급관리였던 추익한의 꿈에 단종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꿈속에서 단종은 익성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은 채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추익한이 전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단종은 나는 이제 태백산의 산신이 되러간다며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죽은 어린 왕을 참아 보낼 수 없었던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을 지켜주는 신이 되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영월과 태백 일대에는 단종을 산신으로 모시는 사당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반면 현실에서의 단종은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세조 이후의 왕들에게 단종은 존재 자체가 정통성을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단종의 묘는 공식적으로 노산군묘라 불렸으나 관리는커녕 위치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엄흥도가 몰래 묻은 그 자리는 자풀이 우거진 채 황폐해져 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영월의 관리들이 이 무덤을 돌보려 할 때마다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중종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단종의 무덤을 찾아 정비하려 했던 군수들이 부임하자마자 갑자기 급사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왕의 원혼이 서려 있다. 무덤에 손을 대면 화를 당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관원들조차 단종의 묘를 찾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역사는 이를 저주라 기록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세조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싶지 않았던 소년 왕의 마지막 거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침묵의 벽을 처음으로 깨뜨린 인물은
중종 36년 1541년 영월 군수로 부임한 박충원이었습니다. 앞선 군수들이 줄줄이 목숨을 잃자 모두가 영월 부임을 꺼릴 때 박충원은 죽음을 각오하고 단종의 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마침내 엄흥도가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마련했던 그 작은 분봉을 찾아냈습니다. 박충원은 단순히 묘를 찾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성껏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제사를 올린 뒤부터 영월 군수들이 급사하는 일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는 단종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왕의 예우를 받는 능은 아니었지만 이때부터 단종의 묘는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엄흥도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한 평의 땅이 80여 년 만에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16세기에 접어들어 조선의 정치적 주도권이 훈구파에서 살인파로 넘어가면서 단종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도덕과 명분, 그리고 의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살인들에게 단종을 위해 죽어간 사육신과 엄흥도는 그들이 지향해야 할 완벽한 인간상이었습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은 조심스럽게 단종의 복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을 지킨 자들이 어찌 역적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선조시대에 이르러서는 사육신의 후손들이 관직에 등용되기 시작했고 단종의 묘역에 비석을 세우는 등 점진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노상군이라는 죄인의 신분이었고 세조의 찬탈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단종과 엄흥도의 이야기는 낮에는 숨겨진 비사로 밤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있는 야사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200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엄흥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흥도가 가소를 이끌고 영월을 떠난 뒤 그의 후손들은 신분을 숨긴 채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가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왕을 지킨 가문이다. 후대 기록에 따르면 엄흥도의 후손 중 일부는 다시 영월 근처로 돌아와 이름 없는 백성으로 살며 장릉 당시 노상군 묘를 남몰래 보살폈다고 합니다. 권력이 허락하지 않은 장례를 치렀던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그들은 역사가 허락하지 않은 추모를 이어갔습니다. 241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엄흥도라는 한 남자의 의리가 그 후손들과 이름 없는 민초들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며 숙종시대의 대반전을 준비하던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200년의 기다림 끝에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명예회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살 소년 왕의 눈물을 닦아줄 숙종의 결단, 그리고 마침내 대왕으로 돌아오는 단종의 모습. 단종이 묻힌 무명의 무덤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식적으로는 방치되었습니다. 노상군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위험한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이 왕통을 이어갔기에 단종의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은 곧 왕실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달랐습니다. 영월 주민들은 암암리에 그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근 백성들 중 그 자리를 밟거나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 주변에서 놀 때 그 자리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권력이 아무리 역사를 지우려 해도 백성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단종의 비정순 왕후 송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종이 죽고 난 뒤 정순 왕후는 궁에서 쫓겨나 한양 숭인동 청룡사 근처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동량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던 왕비가 솜니불도 덮지 못하는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순 왕후는 단종이 죽고도 65년을 더 살아 1521년 중종 16년에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보다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숨죽여 이름을 지우고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도 끝까지 절개를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정미수를 시양자로 삼아 단종에 대한 제사를 이어가게 했고 정미수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사림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사육신의 절의를 추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511년 중종 6년 그동안 발간이 금지되었던 남효원의 추강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육신의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육신전이 포함된 책이었습니다. 1541년 중종 때 조정에서 노산군의 무덤을 찾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수소문했으나 아무도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 난감하던 차에 영월군수 박충원이 마침내 그 무덤을 발견하여 묘소를 정비했습니다. 엄흥도가 암장한 지 8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585년 선조 18년에는 엄흥도의 종손인 정병 엄할래에게 호역을 면제하고 노산군의 묘역을 수호하게 했습니다. 엄흥도의 충절이 비로소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698년 숙종 24년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종이 왕으로 복위된 것입니다. 241년 만이었습니다. 노산군이라는 치욕의 이름이 벗겨지고 예를 지키고 의를 잡는다는 뜻의 단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졌습니다. 정식 시호는 단종 온문공의서우 장순 안대왕. 17살 소년이 이름 없는 죄인으로 잠든 지 무려 241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숙종은 단종을 복위시키며 그를 끝까지 지켰던 이들에게도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사육신은 충절의 상징으로 복권되었고 무엇보다 모두가 외면할 때 시신을 거두었던 엄흥도의 이름이 역사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숙종은 엄흥도의 충심을 기리며 그를 공조판서로 추증했고 영월에 그를 기리는 정려문을 세웠습니다. 권력이 칼날로 지우려 했던 한 남자의 의리가 2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내어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월 장릉에 가보시면 한 가지 기이한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왕의 능 앞에 충신들의 위패를 모신 배식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호장 엄흥도의 이름이 당당히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충신 중에서도 왕의 무덤 곁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파수꾼이 된 것이죠. 단종과 엄흥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모두가 권력 앞에 무릎 꿇을 때 당신은 인간의 도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스크린으로 옮겨왔습니다. 17살 소년 왕의 고독한 눈빛과 그를 업고 눈보라 속을 걸었던 촌장의 거친 숨소리. 이제 이 비극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 속 장면들을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영화가 끝난 뒤에도 영월의 차가운 강바람과 엄흥도의 뜨거운 진심이 한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그날의 더 깊은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영화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세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숙도 아들새까지 모조리 목이 잘렸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삼족멸족, 500명에서 800명이 이 사건 하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샅샅이 뒤졌던 의금부도 형제와 조카를 죽이며 왕위에 오른 세조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삼족을 멸해 씨를 말렸다고 생각했는데 무려 235년 뒤에 그 가문의 후손이 당당히 대궐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지난 200여 년간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세조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끊어질 듯 이어졌던 기막힌 운명,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1456년 세조 2년 6월 8일 한양 군기감 앞길에 백관이 도열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려는 것은 조선 건국 이래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열형. 사람의 팔다리를 각각 소에 묶어 사방으로 찢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극형이었습니다. 그 형벌의 대상이 된 사람은 5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웅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선 조정의 핵심 관료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형조참판, 예조참판, 지편전 학사 출신. 세종대왕이 손수 키워낸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이제 역적이 되어 사지가 찢기는 형벌 앞에 놓인 것입니다. 유성원은 체포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세조는 그의 시신마저 끌어내어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산 사람도 모자라 죽은 자의 시신까지 찢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노였습니다. 잘려나간 머리는 저자거리에 3일 동안 효수되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백성들은 그 머리를 올려다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조의 명은 더 잔혹했습니다. 주모자의 친족 남정네는 모조리 교형에 처하라. 어미와 딸, 처첩, 조손, 형제, 자매와 아들의 처첩은 극변잔업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켜라. 삼족을 멸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손자까지 생후 1년, 2년 된 갓난 아이에게는 입에 소금을 채워 질식시켰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남자라면 젖먹이라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자가 500명에서 800명.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한 숫자입니다.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대신 공신들의 집에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사육신의 아내와 딸, 며느리와 손녀가 한순간에 종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권력자의 첩이 되었고 어떤 이는 평생을 관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세조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씨를 말리는 것, 이름을 지우는 것, 이 세상에서 그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그런데 세조도 의금부도 조선 팔도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처참한 학살의 한가운데서 단 한 명의 핏줄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 아이는 여종의 이름을 달고 17년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23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살렸을까요? 왜 235년이나 걸렸을까요? 과연 세조의 칼은 정말로 모든 것을 끊어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서는 2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434년 세종 16년의 봄이었습니다. 조선의 국립학술기관이자 최고 엘리트 양성소였던 집현전에 두 명의 젊은이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한 명은 충청도 회덕 출신의 박팽년 나이 18, 또 한 명은 홍주 출신의 성삼문 나이 17이었습니다. 같은 해 알성문과에 나란히 급제한 두 청년은 그렇게 집현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두 젊은이가 22년 뒤 같은 형장에서 사지가 찢기게 될 줄은요. 박팽년은 1417년 태종 17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박중림 역시 뛰어난 학자이자 관료로 훗날 이조판서에까지 오르는 인물이었습니다. 박팽년은 1432년 세종 14년에 이미 생원시에 합격한 수재였고 2년 뒤인 1434년에 알성문과에 급제하면서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들어간 집현전은 단순한 관청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설계한 조선 최고의 학술기관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경사 연구와 경연을 담당하게 하고 역사와 지리, 의학, 천문, 어학 등 온갖 분야의 서적을 편찬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세종은 한번 집현전에 들어온 학사는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곳의 인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박팽년은 이 집현전에서 무려 16년을 근무했습니다. 정자에서 시작하여 부수찬, 부교리, 교리, 직제학까지 당시 집현전의 젊고 유망한 학자들 가운데서도 학문이 가장 뛰어나 집대성이라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1438년 세종 20년에는 성삼문, 신숙주, 이계, 하위지와 함께 삼각산 진관사에서 사가독서를 했습니다. 사가독서란 유능한 문신에게 관청 근무 대신 원하는 곳에서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세종의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이때 함께 공부한 5명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이계, 하위지. 세종이 손수 키워낸 조선 최고의 인재 5명이 한 절에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이 5명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는 사육신이 되어 사지가 찢기는 형벌로 죽었고 신숙주는 세조의 편에 서서 영의정에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스승 아래서 공부하고 같은 꿈을 꾸었던 벗들이 한쪽은 역적으로 한쪽은 공신으로 나뉜 것입니다. 박팽년은 학문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46년 세종 28년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을 때 예조판서 정인지가 쓴 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현전 부교리 박팽년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법례를 지어 그 경계를 서술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도록 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지필에 박팽년이 핵심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용비어천가 주해, 동국정운 편찬, 고려사와 고려사저료 편찬까지
세종시대의 거의 모든 핵심 학술 사업에 팍팽년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 예겸은 팍팽년과 성산문의 재주를 보고 소중하라 칭찬했다 합니다. 세종은 이 젊은 학자를 각별히 총애했습니다. 온천에 갈 때도 팍팽년과 성산문, 신숙주, 이계를 늘 대동했고 세종 말년에는 이들을 고문으로 삼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인연을 팍팽년과 맺었습니다.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아들인 영풍군 이전을 팍팽년의 사위로 삼은 것입니다. 군신의 관계를 넘어 사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종이 팍팽년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450년 세종 32년 병상에 누운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을 불렀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장남향, 곧 문종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린 손자 홍이 훗날의 단종을 부탁한다고. 팍팽년과 성산문, 하위지, 이계는 그 유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즉위했으나 문종은 예상대로 재위 2년 3개월 만인 1452년에 승하했습니다.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의 유언을 받은 학자들은 이 어린 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짐이 그들 모두를, 그리고 그들의 가족 80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1453년 단종 1년 10월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자신의 손으로 참살했습니다. 김종서의 집에 직접 찾아가 철퇴로 머리를 내리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안평대군까지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사사시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 조정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정난공신의 칭호를 만들어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명회, 권람, 신숙주 같은 인물들이 이때 공신이 되어 세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에게도 정난공신의 호가 내려졌습니다. 모두들 차례를 따라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성산문만은 수치로 여기고 혼자만 연회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산문의 집에 찾아가 가난한 살림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뒤 받은 녹봉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별실에 쌓아두었고 자신의 방에는 거적을 깔았을 뿐 아무것도 없는 살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관직에 머물렀으나 속으로는 단 하루도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팍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55년 단종 3년 윤유월 11일 수양대군은 경회루에서 단종에게 선의를 강요했습니다. 형식은 선의였으나 실상은 왕위 찬탈이었습니다. 15살의 어린 왕이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팍팽년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경복궁 경회루 연못에 뛰어들어 죽으려 했습니다. 이때 성산문이 달려와 그를 말렸습니다. 죽어서 무엇하겠소? 살아서 상황의 보기를 도모합시다. 팍팽년은 성산문이 손을 잡았습니다. 참고 또 참기로 했습니다. 세조는 팍팽년의 재주를 높이 사서 충청도관찰사로 이어 형조참판으로 임명했습니다. 팍팽년은 그 관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충청도관찰사로 있으면서 세조에게 올리는 문서에 자신을 칭하는 글자로 신하 신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자를 사용했습니다. 신자가 있어야 할 곳에 거자가 있고 거자가 있어야 할 곳에 신자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글자 하나의 차이였으나 그것은 팍팽년이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나중에 세조가 이 사실을 알고 대노했다고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팍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은 은밀하게 모의를 이어갔습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은 무반 출신의 원로 무신이었고 유흥부와 박쟁 역시 중추원 소속의 무신이었습니다. 문신이 계획을 세우고 무신이 칼을 드는 구도였습니다. 여기에 단종의 외숙인 권자신도 가담했습니다. 권자신은 자신의 어머니, 즉 단종의 외할머니를 통해 상황 단종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 세종의 유언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1456년 6월 명나라에서 세조를 조선 국왕에 책봉하는 조칙과 고명을 가지고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사신을 위한 연회가 창덕궁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연회 자리에서 거사를 결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6년 6월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조선의 궁궐에서는 어전에 무반 2품 이상의 무신 2명이 큰 칼을 차고 왕의 좌우에 시립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벼룬검이라 했습니다. 이날 벼룬검에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 그리고 박쟁이 설 예정이었습니다. 세조가 연회 자리에 앉는 순간 벼룬검이 칼을 뽑아 세조의 목을 베는 것이 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에 김문기가 도진무의 직책을 이용해 궁 밖에서 군대를 이끌고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안팎이 호응하여 세조와 그 측근을 일거에 제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회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조가 갑자기 전내가 좁다며 벼룬검의 시립을 취소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성삼문이 급히 승정원에 아뢰었습니다. 벼룬검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신숙주에게 명하여 전내를 다시 살펴보게 한 뒤 벼룬검이 들어가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칼을 들고 세조 뒤에 서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사의 핵심이 무너졌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은 다음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사에 동조했던 김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질의 장인은 정창손이었습니다. 정창손은 사태의 불리함을 감지하고 사위 김질을 설득했습니다. 이미 벼룬검이 철거되었으니 거사는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지금 고변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김질은 장인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김질은 세조에게 나아가 모든 것을 밀고 했습니다. 성삼문이 주모자이며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가 함께 모의했다고. 한양의 밤이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관련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삼문이 잡혀왔습니다. 박팽년이 잡혀왔습니다. 하위지, 이계, 유흥부가 차례로 끌려왔습니다. 유성원은 거사 실패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에 나섰습니다. 조선의 왕이 직접 신문하는 친국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조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삼문을 앞에 세운 세조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나의 신하로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성삼문이 고개를 들어 세조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계시거늘 나리가 어찌 저를 신하라고 하겠습니까? 나리, 세조를 왕이 아닌 나리라 부른 것입니다.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조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러나 성삼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조는 박팽년의 재주를 오래전부터 아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1417년생 동갑내기이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박팽년을 회유했습니다. 만약 네가 나에게 마음을 돌린다면 살려주겠다. 영화를 누릴 것이다. 박팽년은 웃음을 지었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도 나의 신이라고 칭하지 않았느냐? 이에 세조가 충청도관 찰사 시절 박팽년이 올린 문서를 확인해 보니 신자가 있을 곳에 거자가 있고 거자가 있을 곳에 신자가 있었습니다. 세조는 크게 경노했습니다. 하위지에게도 세조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 재주가 아깝다. 같이 모의한 것을 시인하고 사죄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위지도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일간의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박팽년은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나이 40이었습니다. 1456년 6월 8일 옥이 일어난 지 7일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군기감 앞길에서 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삼문, 하위지, 이계, 유흥부가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고문 중 옥사한 박팽년과 체포 전 자결한 유성원의 시신에 대해서도 따로 시체를 거열하고 목을 효수했습니다. 이미 죽은 자까지 다시 형벌에 처한 것입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수레 위에서 성삼문은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현명한 임금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룩해라. 나는 돌아가 지하에서 옛 임금을 배우리라. 그의 옛 임금이란 세종과 문종 그리고 폐위된 단종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세조를 끝내 임금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의 처형이 끝난 뒤 세조의 칼은 그 가족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도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형벌로 죽은 것입니다.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은 능지처사, 즉 산채로 살을 베어내는 형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박팽년의 형 박대년, 동생 박인년, 박기년, 박영년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박팽년의 아들 박헌, 박순, 박분 세 형제도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3대에 걸쳐 남자란 남자는 씨를 말린 것입니다. 여자들의 운명도 참혹했습니다. 박팽년의 아내 옥금은 정인지의 집에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정인지는 한때 집현전에서 박팽년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의 아내가 이제 자신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박인년의 아내는 화천군 권공에게, 박기년의 아내는 익현군 이곤에게, 박대년의 아내는 동지중추원사 봉석주에게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충신의 아내와 딸이 하룻밤 사이에 공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숙청 속에서도 세조가 미처 손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팽년의 둘째 아들 박순의 아내 성주이 씨였습니다. 성주이 씨는 대구에 사는 교동현감 이일근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뱃속에는 박팽년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을 내렸습니다. 박팽년의 며느리가 임신 중이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성주이 씨는 자청하여 친정이 있는 대구의 관비가 되었습니다. 시가의 남자가 모두 죽었으니 갈 곳이라곤 친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배를 안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릅니다. 아들이면 죽어야 합니다. 딸이면 어미와 함께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앞날은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한편 생육신 중 한 명인 매월당 김시습은 사육신이 처형된 뒤 몰래 그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형장인 새남터에 버려진 시신을 밤중에 거두어 노량진 한강변에 암장한 것입니다. 세조의 눈을 피해 역적의 시신을 묻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김시습은 이후 공주 동학사에 초원단을 세워 사육신의 넋을 기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듬해인 1457년 세조가 동학사에 들렀다가 이 초원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감동하여 비단 8폭에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단을 적어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조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라는 것을. 실제로 세조는 박팽년이 죽은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박팽년은 이 세상에서는 난신이나 후세에 가면 충신이리라. 난신과 충신. 그 두 단어 사이에 23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1456년 가을 대구관아. 성주이 씨가 상기를 느꼈습니다. 관비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 여인의 심장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면 죽습니다. 세조의 명이었습니다. 역적의 남자 후손은 태어나는 즉시 죽여야 한다고.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주이 씨의 여종도 같은 시기에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딸을 낳으면 다행이다. 나와 똑같이 아들을 낳더라도 종이 낳은 자식으로 대신 죽게 하리라. 여종은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대신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그것이 주인 집의 핏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해산의 날이 왔습니다. 성주이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종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 세조의 명에 따르면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종은 주인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바꿨습니다. 관아에 보고할 때는 주인이 딸을 낳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에게는 여자종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비. 박씨 집안의 계집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내 아이에게 계집종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관아에서 죄인 점검이 올 때마다 여종의 딸을 주인의 아이로 대신 내보냈습니다. 점검하는 관리의 눈을 속이며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이 비밀을 지켜낸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발각되었다면 성주이 씨와 여종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 속임수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선조 36년 1603년 4월 21일의 기록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박팽년의 손자 박비는 유복자였기에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다. 갓 낳았을 적에 당시의 현명한 사람을 힘입어 딸을 낳았다고 속여서 말을 하고 이름을 비라고 했으며 죄인들을 점검할 때마다 슬쩍 계집종으로 대신하곤 함으로써 홀로 화를 모면하여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 기록에서 당시의 현명한 사람이 바로 그 여종입니다.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은 여종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 집의 혈맥을 살린 것입니다. 자기 딸을 주인의 아들 대신 내보내며 점검을 속인 것이니 만약 발각되면 여종 자신은 물론 그 딸까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종은 17년 동안 한 번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성주희 씨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종의 이름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성주희 씨에 대해서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비가 되어서 수절하며 평생을 마쳤다. 당시 영모에 가담하여 관비가 된 여인들 중에는 권력자의 첩이 되거나 개가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성주희 씨는 아들 박비를 키우며 절개와 의리를 지키며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편 박순이 처형당했을 때 성주희 씨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젊은 나이에 관비가 되어 평생을 수절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들이 종의 이름을 달고 사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한 번도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은 긴 시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청년이 되는 세월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박비라는 이름의 소녀는 자신이 누구의 피를 이었는지,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한 채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조가 무덤까지 파헤치고 시신을 찢으며 씨를 말리려 했던 박팽년의 피가 계집종의 이름 뒤에 숨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성주희 씨와 여종만이 고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육신의 옥이 터진 뒤 세조가 내린 연좌 명령은 6가문의 여자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공신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2년 9월 7일의 기록을 보면 그 목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박팽년의 아내 옥금은 영의정 정인지에게 보내졌습니다. 정인지는 한때 집현전에서 박팽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동료였습니다. 박팽년이 해례본의 해석과 법례를 쓸 때 정인지가 서문을 썼습니다. 같은 책상에서 글을 쓰고 같은 왕의 신뢰를 받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의 아내가 이제 자신의 집에서 물을 길어야 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옥금이 정인지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이 피 흘려 쓴 훈민정음 서문이 걸린 그 집에서 남편을 배신한 자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성산문의 아내 차상과 딸 효옥은 운성부원군 박종우에게 보내졌습니다. 박종우는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공을 세운 무신이었습니다. 사대부의 아내와 딸이 하루아침에 무신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박팽년의 동생 박인년의 아내 내은비는 화천군 권공에게, 박기년의 아내 무작지는 익현군 이관에게 보내졌습니다. 이계의 가족, 유성원의 가족, 유웅부의 가족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옥금, 차산, 효옥, 내은비, 무작지, 오덕, 효비. 역사는 그녀들이 누구의 종이 되었는지까지 기록했지만 그 이후 그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박팽년의 형 박대년의 아내 윤씨입니다. 박대년은 체포된 뒤 의금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강이를 찢어 피로 글을 썼습니다. 뼈에서 흘러나온 피를 먹물 삼아 쓴 혈서였습니다. 서로 잊지 말자.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 그 혈서가 아내 윤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윤씨는 남편의 피로 쓴 글을 받아들고 짧은 시 한 수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처형된 뒤 윤씨는 계유정난의 공신 봉석주에게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봉석주가 윤씨의 용모에 반해 첩으로 삼으려 했고 윤씨는 이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봉석주가 죽은 남편의 혈서를 기억하느냐고 묻자 윤씨는 옛일이라 잊어버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실록을 기록하던 사관은 이 대목에 통탄할 노릇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윤씨를 탓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죽었고 시아버지도 형제도 모두 죽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관비로 평생 빨래와 물깃기를 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권력자의 첩이 되어 비록 자유는 아니지만 지붕 아래에서 잠을 청할 것인지 그것은 선택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인들에게 수절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녀들을 수절할 수 있는 환경에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원수에게 종으로 보내놓고 절개를 지키라니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성주희 씨가 관비가 되어 수절하며 평생을 마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윤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한편 사육신이 처형된 그해 세조의 칼은 단종에게까지 미쳤습니다. 1457년 세조 3년 6월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또다시 단종보기를 모의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세조는 이를 빌미로 단종을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17살의 어린 소년이 한양을 떠나 태백 산맥 깊은 골짜기로 쫓겨난 것입니다. 영월 청령포 서강이 휘감아 도는 절벽 위의 외딴 땅이 단종의 유배지였습니다. 삼면이 강이고 한면은 깎아지른 절벽이어서 사실상 섬과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세종의 손자이자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이 이 외딴 곳에서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을 보냈습니다.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나 청령포가 물에 잠기자 단종은 영월 관풍원으로 처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세조는 금성대군을 사사하고 단종에게도 사약을 내렸습니다. 세조실록에는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약이 내려진 것으로 후대 사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단종의 나이 17이었습니다. 세종이 어린 손자를 부탁한다며 눈을 감은 지 겨우 7년 만이었습니다. 세종의 유언을 지키려다 사육신은 죽었고 그 유언의 주인공인 단종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였던 것일까요? 단종이 죽은 뒤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역적으로 강등된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것이 세조의 명이었습니다. 영월의 관리들은 그 시신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를 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차가운 강물 위에 버려질 뻔했습니다. 이때 영월의 호장 엄흥도가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호장이란 고을의 향리 중 우두머리로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말단 관리였습니다. 엄흥도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찌 작은 녹봉을 지키는 것보다 못하겠는가. 엄흥도는 밤중에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영월 동을지 산자락까지 올라가 몰래 묻었습니다. 임금의 시신을 업고 어둠 속에서 산길을 오르는 한 사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들키면 삼족이 멸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단종이 복위된 뒤 정조는 엄흥도에게 공조참판을 추증하고 충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엄흥도의 후손에게도 벼슬을 내려 그 충절에 보답했습니다. 엄흥도가 몰래 묻은 단종의 무덤은 이후 장릉이라는 이름으로 왕릉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영월 장릉에는 엄흥도의 정려비가 서 있습니다. 김시습이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한 것처럼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세조의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종은 아이를 바꿔 핏줄을 살렸고 성주희 씨는 종의 이름으로 아들을 키우며 수절했고 김시습은 역적의 시신을 거두어 묻었고 엄흥도는 패왕의 시신을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세조가 아무리 삼족을 멸하고 씨를 말리려 해도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칼날이 닿지 못하는 곳,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충절과 의리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 중 가장 작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가 대구 묘골의 어느 허름한 관비의 집에서 팍비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는 1468년에 세상을 떠났고 예종을 거쳐 1469년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시대가 저물면서 그 시절의 피비린내도 서서히 옅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팍비라는 이름의 소년은 어느덧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고향인 달성군 합인면 묘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한 사람이 묘골을 찾아왔습니다. 이극균이었습니다. 이극균은 1437년생으로 1469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했고 이후 경상도 관찰사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극균에게는 묘골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바로 성주희 씨의 자매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극규는 박팽년의 둘째 아들 박순과 동서 사이였습니다. 이극규는 처가인 묘골에 들렀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동서 박순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도 여종의 이름으로 17년간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이극규는 박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조께서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자수하거라. 오래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수하면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역적의 후손이라는 죄명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평생 종의 이름으로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할아버지의 제사라도 이어야 했습니다. 박비는 조정에 나아가 자수했습니다. 성종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사육신 중 박팽년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도 여종의 이름으로 17년간 숨어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종은 특별히 그의 죄를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산호섬과 같이 귀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일산. 오직 하나뿐인 산호보석 같은 귀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박비는 그날부터 박일산이 되었습니다. 계집종의 이름을 달고 17년을 숨어 살던 소년이 당당한 자신의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삼족을 멸하라는 세조의 명령도,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잔혹한 지시도 이름 없는 한 여종의 결단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세조는 씨를 말리려 했으나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지우려 했으나 지우지 못했습니다. 한 여종이 자기 딸을 내어주고 지켜낸 그 씨앗은 17년 뒤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박일사는 이후 외할아버지의 고향인 달성 묘골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 터를 잡고 태고정이라는 정자를 세웠습니다. 순천 박씨 충정공파, 일명 묘골 박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육신 6가문 중에서 박팽년 가문만이 유일하게 직계 후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위지 가문도 후손이 전하지만 이는 하위지의 조카 하포, 하박, 하원 등이 미성년이라 처형을 면한 반계 후손이었습니다. 직계 손자가 살아남아 대를 이은 것은 오직 박팽년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조의 무자비한 숙청을 뚫고 살아남은 기적이었고 한 여종의 이름 없는 희생이 만들어낸 역사의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팽년과 사육신이 역적의 이름을 벗고 충신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200년이 넘는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육신이 처형된 1456년 이후 그들의 이름은 조선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세조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갔으니 세조를 죽이려 한 사육신은 공식적으로는 역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육신의 충절을 기리는 움직임은 조금씩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생육신 중 한 명인 남효온이 가장 먼저 그 이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남효온은 사육신의 옥이 일어날 때 겨우 2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세조의 즉위를 불의로 규정하고 자신의 문집 추강집에 육신전을 수록하여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6명의 행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것이 사육신이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효온은 1478년 성종 9년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의 능인 소릉보기를 청하는 상소까지 올렸습니다. 이는 세조 즉위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남효온은 훗날 갑자사화 때 부관능지, 즉 관을 깨고 사지를 절단하는 극형을 당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시신이 훼손당한 것입니다. 사육신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긴 대가치고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중종 때에 이르러서야 살인파가 등장하면서 사육신의 저리를 공식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1517년 중종 12년 정순붕은 박팽년과 성산문 등이 단종을 복위하고자 한 것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저리는 처벌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처벌은 마땅하나 충절은 인정해야 한다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효종 때에는 충청도에 연고가 있던 선비들을 중심으로 사육신 복권의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양송이라 불리던 송중길과 송시열이 있었습니다. 현종 때에는 송시열이 박팽년의 옛집터가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여 직접 비문을 찍고 송중길이 글씨를 써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현종 13년 1672년에는 비각을 지어 장절정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91년 숙종 17년 12월 사건이 일어난 지 235년 만에 사육신은 정식으로 국가의 공인을 받고 복관되었습니다. 역적의 이름이 벗겨지고 충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숙종은 노량진 동산에 민절서원을 세워 사육신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100년 뒤인 1791년 정조 15년에는 절의 숭상의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정조는 어정배식록을 편찬하여 사육신뿐 아니라 안평대군을 비롯한 육종영, 황보인과 김종서 등 삼상신, 단종의 외척 사이척, 삼중신, 양운검 등 총 32명을 정단에 배식하게 했습니다.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에 대한 추승이었습니다. 영조 34년 1758년에는 사육신에게 2조 판서가 추중되었습니다. 박팽년에게는 충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충성스러우며 올바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조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난신이나 후세에 가면 충신이리라. 235년이 걸렸지만 역사는 끝내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박팽년의 유복 손자 박일산이 터를 잡은 달성 묘골에서는 그 후손들이 면면이 대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박팽년만 모시던 사당이었으나 현손 박계창이 박팽년의 기일에 나머지 사육신 5분이 사당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꿈을 꾼 뒤 6분 모두를 함께 제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691년에는 낙빈서원이 건립되었고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한때 회철되었다가 1924년에 재건되었습니다. 1974년에는 현재의 육신사로 이름을 바꿔 사당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박일산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박씨 충정공파의 후손 중에는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 있고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의 아내 박두을 여사도 묘골 박씨의 후손입니다. 한 여종이 목숨을 걸고 살린 핏줄이 500년 넘는 세월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세조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삼족을 멸하며 씨를 말리려 한 세조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한 여종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주인의 아들과 바꾸고 17년간 비밀을 지킨 그 여종 관비가 되어서도 수절하며 아들을 키워낸 성주희 씨, 사육신의 시신을 밤중에 거두어 묻은 김시습, 육신전을 써서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긴 남효온.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이 하나하나 모여 235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냈고 마침내 역적의 이름을 충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던 칼도 씨를 말리겠다던 명도 한 여종의 어미의 마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성산문이 남긴 이 시조처럼 사육신의 충절은 235년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역사에서 가장 강한 힘은 칼도 권력도 왕명도 아닌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지켜낸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신 박팽년과 그 가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